Good morning and good evening. Welcome to the first 안녕하십니까, session of 여러분. GIGF 2020. I'm Soyoung Kim, Director of the 오늘 Global 글로벌 Center for the Fourth 혁신 성장 포럼 Industrial Revolution at KAI. 세션 1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the first session. 저는 김소영 카이스트 한국 4차 산업혁명 정책센터 센터장이고요. 제가 본 세션의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과 디지털 혁신이라는 주제 하에서 포용성 있는 그리고 또 인간 중심의 성장과 관련된 혁신적인 잠재력을 모색을 하고자 합니다. 1945년에 최초의 전자 디지털 컴퓨터가 발명된 이후로 지난 50년에 걸쳐서 디지털 기술과 인프라가 크게 발전해 온 것을 목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의 경제를 뒷받침하고 또 우리의 일상생활 자체를 바꿔놓았습니다. 특히나 또 AI 기술과 관련된 최신 발전은 예를 들면 기계학습이나 또는 딥러닝과 같은 이러한 기술들은 이제는 디지털 세계와 또 현실 세계의 통합을 점차 더 가속화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올해의 경우에는 또 특별한 한 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바로 이러한 디지털 기술의 방향성에 있어서는 하나의 분수령이 되는 시점인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한 팬데믹이라고 하는 코로나가 바로 또 디지털 기술의 활용을 더욱더 가속화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코로나 상황에서도 일상생활을 이어나가도록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받고 있긴 하지만 또 이를 통해서 많은 것이 바뀌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자, 그러면 본 세션에서 발표자분들께서 발표를 하실 때 제가 각각의 연사를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본 세션에서는 저희가 굉장히 다양한 주제의 발표를 드릴 것인데요. 그래서 엔비디아의 스트라이어께서는 코어 컴퓨팅 기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 또 블루닷의 칸 박사님께서는 전염병 추적과 관련된 빅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스탠포드 대학의 브리뇽슨 대학님께서는 일자리와 또 스킬의 자동화의 영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것이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 박사님께서는 이 첨단 디지털 기술과 인프라 그리고 또 글로벌 디지털 격차의 상관관계를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첫 연사를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키트 스트라이어께서는 엔비디아의 부사장님이시자 또 월드와이드 AI 이니셔티브를 이끌고 계십니다. 최근에는 또 OECD에서 AI 컴퓨터 태스크포스의 공동의장으로 임명이 되셨고요. 그리고 또 헤이그에서 중앙 로보틱스 센터에 몸담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또 청중분들께서는 각각의 연사의 소개에 대해서는요, 저희 웹사이트에서 한번 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길기 때문에요. 그래서 각각의 연사를 제가 상세하게 다 소개를 드리진 않겠습니다. 자, 그럼 스트라이어 선생님 준비가 되셨는지요? 예, 준비됐습니다. 예, 그럼 발표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먼저 한국의 기획재정부를 또 세계은행에 감사의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본 패널에 참여하게 되어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제 화면을 공유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한 10분 정도인 관계로 제가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엔비디아에서 부사장을 맡고 있는데요. 엔비디아는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혁신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또 흥미로운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와 관련하여서 이번 포럼에서 또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물론 시간이 짧지만 일단 회사의 역사를 좀 말씀드리면 저희가 토론을 하는데 좀 어떻게 보자면 방향성을 잡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30년 전에 아주 뛰어난 엔지니어들이 함께 모여서 바로 이 그래픽 프로세싱 유닛이라고 하는 GPU의 잠재력에 대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20년 전에 처음 나왔었던 첫 이 소비자용 GPU였었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 엔지니어들이 사실 이 칩을 개발한 것뿐만이 아니라 결국은 이를 통해서 우리의 상상력을 발휘하게 된 것이고,
것이고 결국은 그래픽의 신세대 또 게임의 신세대를 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후로 전 세계적으로 수천만 명, 수억 명의 게이머들이 바로 이러한 이 가상세계에 몰입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물론 또 이 엔비디아라는 회사는 단지 게임 회사일 뿐만 아니고 또 칩 회사일 뿐만이 아니고요. 지난 30년에 걸쳐서 굉장히 또 이 비전을 그래서 이런 풀스택 혁신 모델을 계속 추진해 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지 엔지니어링만 집중하는 것은 아니고요. 물론 이것이 회사의 핵심 부분이긴 하지만 어쨌든 칩에서 이제는 하나의 Accelerated Platform 회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여기에서는 4개의 레이어를 가지고 회사가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사실 엔비디아에서는 워낙에 빠른 속도로 저희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거의 뭐 어지럽다라고 할 수가 있을 정도입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이 하드웨어, 이 물리적인 하드웨어 보시면은 이런 뭐 칩이라거나 또는 네트워크, 또 네트워크 기술 등등 그래서 바로 이런 박스 안에 들어가는 그러한 또 모든 것들에 대해서까지 다루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자, 그런데 하드웨어뿐만이 아니라 또 소프트웨어도 더 많이 다룬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 OS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도 굉장히 막강한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있고요. 또 그다음에 쿠다라는 하나의 이 공통의 OS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이퍼스케일을 통해서 또 뭐 $100 드론으로까지 다 연결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자, 그래서 이를 토대로 해서 또 저희의 이 데이터 과학 커뮤니티 또 기술 커뮤니티에서의 오픈 혁신을 통해서 또 이러한 기술을 저희가 활용하게 됨으로써 결국 여기에서는 또 정말 무한대 유스 케이스까지도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또 파트너 또 생태계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는 뭐 창작업계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민간 또 공공 분야로까지 굉장히 방대하게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4개의 혁신층이 지속적으로 엔비디아 내에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융합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디지털 혁신과 또 물리적 혁신이 지속적으로 서로 간에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아마 저희의 뭐 캠퍼스 등에 와서 보시면 이러한 로봇도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이제 이러한 로봇이 또 뭐 대학 캠퍼스에서도 뭐 피자나 또는 샌드위치 같은 것을 배달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로봇은 이 AI를 사용을 해서 그래서 사전에 교육을 받고 또 그런 AI를 통해서 이 현실 세계에서 주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자율형 AI가 점차 더 우리 삶에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또 예를 들면 차세대 메르세데스 같은 경우에는 단지 차가 아니라 이것 자체가 하나의 컴퓨터가 될 것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의 슈퍼컴퓨터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자, 그래서 사실 처음부터 필요한 이상의 컴퓨팅 기능이 장착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또 어떠한 기능이 필요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기능까지도 더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요. 자, 그래서 향후에는 앞으로 이러한 컴퓨팅 능력이 점차 더 증가하게 될 것이고요. 바로 이러한 인간과 또 컴퓨터의 기술이 합치게 되면서 더 많은 기능이 추가가 될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물론 이제 이 백엔드에서 보시면 바로 이러한 슈퍼컴퓨터가 있습니다. 지난 20년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하고 또 발전한 것인데요. 특히나 또 지난 8년 동안 바로 이러한 RGPU라거나 또는 딥러닝이 점차 더 크게 증가를 하면서 특히나 이제 2012년부터 바로 이런 딥러닝 기술이 가속도가 붙었는데요. 자, 그 결과가 바로 이 썰린입니다. 이 썰린이라는 것이 저희의 슈퍼컴퓨터인데 저희가 사실 산타클라라 본사에 이런 슈퍼컴퓨터가 몇 대가 있지만은요. 어쨌든 이것은 저희가 한 30일 이내에 이를 구축을 하고 가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썰린은 전 세계에서 6대 고속 컴퓨터이고요. 그리고 또 세계 최고 지속 가능형 컴퓨터이며 그리고 또 미국에서는 최대로 빠른 산업 AI 컴퓨터입니다. 자, 그리고 이게 엑사플랍이라고 하는데 제가 기술적인 것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은요. 어쨌든 이 컴퓨터 하나가 그 두 번째로 빠른 컴퓨터 150개를 합친 것만큼 빠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물론 오늘날의 컴퓨터는 규모가 각기 다르고 또 용량도 다르지만은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을까를 잠깐 말씀드리자면 컴퓨팅 분야에서의 이 발전 속도에 있어서는 무어스 법칙이라는 것이 있었죠. 한 20년에 걸쳐서 이제 이에 대해서 계속 어떻게 보자면 따르고 또
이것이 그대로 지켜졌다고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은 이 칩에서의 밀도가 뭐 2배씩 증가를 하는 이제 이러한 트렌드가 있었는데, 자 그런데 이제 이 트렌드는 점차 과거에 일이 되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또 크리스토퍼 림스가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최근에 이야기하기로는 이제는 이 무어의 법칙이 이 실리콘 칩에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무어의 법칙 같은 경우는 제조 혁신의 속도에 맞춘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는 또 황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제 이 경우에는 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발전을 다 고려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고려를 하게 된다면은 AI를 구동시키는 실리콘 칩은 2년마다 성능이 2배 이상 증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2배 증가한다라는 정도가 아니고요. 그 이상으로 증가하게 된다는 겁니다. 특히나 또 저희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지난 2년간 한 서너 배 정도 증가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결국에는 이러한 데이터셋이라거나 또 데이터 모델 등과 같은 이러한 여러 가지 기술이 계속 동반 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또 어떤 흥미로운 새로운 것이 있는가를 말씀드리자면은, 사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러한 전 세계적인 또 보건 위기에 당면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코로나의 치료, 백신에 대해서 이를 개발하기 위해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관련된 시스템 중에 하나가 바로 서밋인데요. 이것은 저희의 썰린 시스템하고 상당히 유사합니다. 어쨌든 이 서밋이라는 시스템, 이제 저희가 또 엔비디아에서 이게 파워링 해주고 있는데, 이제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서 10억 개의 물질을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해준 겁니다. 보통은 한 100만 개의 물질을 검토를 하려면 그러면 한 12개월 정도가 걸리는데요. 자, 그런데 바로 이러한 이 고성능 컴퓨터 또 AI를 활용하고 또 최근에 툴을 활용함으로써 이 기간을 12개월에서 12시간으로 단축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25,000개의 후보 물질을 매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매초 분석을 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속도가 가능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이 이제는 또 그 현실 세계에서 사용이 되면서 또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사실 제 발표의 제목이 바로 디지털 혁신과 물리적 혁신의 가속화였는데요. 자, 그래서 또 이와 관련해서 하나 말씀드리자면 옴니버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엔비디아 옴니버스인데요. 이는 실제로 정말 진정으로 호환 가능한 바로 이러한 복잡한 3D 환경에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을 시뮬레이션 하여서 새로운 현실을 만들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건물을 설계를 한다면, 그리고 여기 나온 것은 저희 본사의 사진입니다. 저희 산타클라라 본사의 지하 모습인데요. 어쨌든 여기서 보시면은 사실 우리가 이것을 이 건물을 컴퓨터로 설계를 한다라는 것은 뭐 새로운 일은 아니죠. 그런데 단지 설계를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건물을 느껴본다라는 겁니다. 모든 조명이라거나 또는 소리, 그리고 또 예를 들면은 이 사무실에서 이 책상 뒤에 앉아 있으면 얼마나 편안할까. 또 예를 들면 로비에 혹시라도 사람들이 많이 몰리게 된다면 그러면 사람들이 업무에 집중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단지 설계만 해보는 것뿐만이 아니고요. 이제는 이를 통해서 시뮬레이션을 하여서 느껴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됨으로써 현실 세계와 거의 똑같이 느껴볼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죠. 또 예를 들면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자동차를 설계하거나 디자인하는 것뿐만이 아니고요. 예를 들면 내가 이 운전대에 앉았을 때 어떤 느낌일까에 대해서도 시뮬레이션하면서 느껴볼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차의 예를 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AI에서 또 자율형 기기로 나아가게 된다면 그럼 이러한 자율형 기기에 대해서도 또 훈련,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것인데요. 자, 그런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러한 교육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현실 세계보다 훨씬 더 빨리 이루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매트릭스 영화에서 보았었던 그러한 모습, 예를 들면 그냥 이러한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 또는 산업 로봇이나 또는 인간 케어 로봇을 그냥 단지 설계를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에 대해서 교육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바로 이러한 초현실 세계에서 시뮬레이션을 하고 그래서 이를 통해서 교육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또 이 기계가 자신이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 그리고 이에 대해서 익숙해지게 된다면 그러면 이것을 이 기계에 다운로드를 해주게 되면 됩니다. 그 다운로드를 하게 됨으로써 그러면 이 기계가 준비가 되어서 실제 현실 세계에 출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단지 컴퓨터뿐만이 아니라 또 AI, 그리고 또 인간의 창의성을
통해서 구동하는 기계가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시간이 다 된 것 같으니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초대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자, 그러면 다시 제가 사회자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발표 해주셨습니다. 과연 컴퓨팅 파워의 한계가 어디까지인가 상상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은데요. 엔비디아가 사실 요즘 굉장히 구글이나 애플만큼이나 많이 등장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요즘은 게임 외에도 다른 분야에서까지 이야기가 많이 들리는 것 같은데요. 아무쪼록 발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에릭 브리물프슨 교수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스탠포드 대학의 디지털 경제 랩의 소장님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네, 브리놀프슨 교수님은 워낙에 유명하신 분이셔서 제가 소개를 해드릴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요. 이미 베스트셀러 9권이나 쓰셨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러한 기술의 시대에 어떠한 번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책을 쓰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10분 정도 제가 시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따가 Q&A 세션을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따뜻한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글로벌 혁신 성장 포럼에서 함께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스탠포드 디지털 이코노미 랩에서 진행하고 있는 몇 가지 연구에 대해서 보여드릴 수 있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슬라이드가 지금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AI 자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에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술이 어떻게 우리의 일을 그리고 생산성 그리고 전반적으로 직업 환경을 바꾸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데이터에서 굉장히 많은 혁신적인 기술이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사람들만 할 수 있었던 것을 이제는 컴퓨터가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거는 이미지넷입니다. 이제 저희가 딥러닝을 2012년에 도입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큰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보다도 더 뛰어나게 잘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이라든지 아니면은 기타 다른 여러 가지 이제 웹사이트에서 보는 이미지들을 아주 잘 포착을 하고 또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많은 이점을 가져다주고 있는데요. 저희 이제 디지털 대전환을 함에 있어서 아주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경제 분야에 있어서도 어떻게 저희가 결정을 할 것인지 그리고 인간과 기계가 어떠한 작업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결정함에 있어서 아주 좋은 그런 중요한 기점을 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셋을 저희가 이제 임포트를 하게 되고요. 그거를 이제 엑스포트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약이라든지 R&D에서 단백질이라든지 아니면은 구글의 딥마인드 그리고 알파폴드 이렇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주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은 이러한 기회들을 포착을 하고 또 이를 통해서 많은 이점을 또 활용하시고자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임금과 그 다음에 저희 노동 인구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술이라는 것은 결국에 사람들의 대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이제 인간의 역할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6개의 카테고리를 분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이 임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 이게 6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방금 말씀드렸던 대체뿐만 아니라 보완 효과라든지 아니면 수요 탄력성, 소득, 공급 그리고 이제 발명과 변혁을 통해 새로운 과제 이렇게 6가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는 5개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중요했던 그러한 요인들입니다.
사실 인간의 임금이라는 것은 내려가지 않았고 올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하고 있는 노동의 가치는 오히려 증가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머신러닝이 어떻게 우리의 일을 바꾸고 작업을 바꾸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머신러닝 같은 경우는 AI와 굉장히 또 어떤 측면에서는 다릅니다. 지금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머신러닝이 하고 있다라고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머신들이 인간 아니면 인간을 뛰어넘는 그러한 차원에서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과연 어떤 작업들이 인간 수준에 걸맞는 것이고 어떤 작업들이 그렇지 않은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판별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를 이제 판별을 하기 위해서 작업을 평가하기 위한 머신러닝 적합성 루브릭을 저희가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저희가 알게 된 것은 가장 쉬운 작업, 그러니까 최상 90% 정도 자동화가 쉬운 그러한 작업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은 이제 경제 전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도 굉장히 자동화가 쉽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빨간색 점을 보시면은 지금 한 900개 이상의 그런 미국 내의 작업 직업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이 임금 100분위 수로 이 어떤 직업군에 영향이 있는지, 그러니까 이제 고임금, 저임금 노동자를 나눠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작업들이 머신러닝에 조금 더 적합한지 이런 부분들을 보고 있는데요. 가령 이제 뭐 캐셔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자동화의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결과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측에 보면은 파일럿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임금의 여러 가지 직업들이 아무래도 더 머신러닝에 더 적합한 것으로 적합도가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머신러닝이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모든 직업군에서 일부만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기업 내에 여러 가지 직업들을 보면서 어떤 부분들을 이 머신러닝이 대체를 할 수 있는지를 보는데요. 가령 여기 상단에 보시면은 이게 은행원입니다. 그런데 은행원 같은 경우는 물론 취약한 계층이라고는 할 수 있겠죠. 머신러닝에 있어서는. 그런데 퍼스널 뱅커 2.0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보시면은 이게 머신러닝이 배울 수 있는 스킬이 더 적고, 그리고 머신러닝에 개입할 여지가 낮고 이런 부분에 따라서 저희가 퍼스널 뱅커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래프를 보시면은 과연 머신러닝으로 얼마나 이전이 쉬울지 전환이 쉬울지 그런 부분들을 가늠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지 또 대비를 할 수 있는지 라는 그러한 인사이트를 얻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저희 경제학자들에게도 시사점이 있을 것 같아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기술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진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AI의 생산성 붐을 아직은 보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10년 넘게 계속해서 생산성이 물론 증가는 하고 있지만 전만큼은 아닙니다. 둔화가 되었고요.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연간 2.8%였는데 이제는 이제 작년을 포함을 해서 1.3%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2020년 같은 경우는 아직 결과가 나오진 않았지만 전례 없는 그런 숫자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이 생산성의 성장, 둔화가 그 어느 국가보다도 더 많이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한국은 그 어느 국가보다도 더 빠르게 성장을 했던 국가이기 때문에 생산성의 타격이 더 컸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30개국 중에 29개국 OECD 국가들입니다. 그런데 2004년과 유사한 수준의 그러한 성장세의 둔화를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기술의 개발이 나타나고는 있는데 이게 생산성으로 전환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상당히 저희가 주목해 볼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패러독스를 설명할 수 있는 몇 가지 설명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이제 거짓된 희망, 이제 기술적인 낙관주의에 대한 근거가 없다는 것이고요. 이런 생산성 가속화가 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을 얘기하는 학자들은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는 옷 특정입니다. 가령 디지털 서비스라든지 이제 GPS 맵이라든지 아니면 줌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는데요. 측정된 것보다 물론 이제 지금 현재 혜택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많은 혜택들이 측정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GDP는 굉장히 긍정적인 것만 측정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0이다, 값이 0이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GDP에 산정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GDP를 내가 제대로 측정을 하지 못하고 있으면 그러면은 생산성도 제대로 측정이 안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저희의 재화라든지 서비스 분야에 있어서도 저희가 참고할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한 1%라든지 아니면은 1%의 10분의 1 정도 굉장히 이제 적은 그러한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혜택을 입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분배와 확산의 문제에 따른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드릴 말씀은 구현과 구조 조정의 지연입니다. 그래서 기술은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실제로 여러 가지 조직의 구조 조정이라든지 아니면 모델링의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혜택이 나타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개인들의 스킬을 다시금 저희가 조정하고 또 제공을 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지금 빙산의 일각만 보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기술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기술 외에 나머지는 보안 기술이라든지 프로세스라든지 아니면 자원의 충족이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도움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기술을 잘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유형한 자산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는 GDP에 반영이 안 될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실질적으로 자산은 만들지만 이게 아웃풋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생산성 J-커브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제가 그래프를 하나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10년, 20년 후에 놓고 봤을 때 이런 무형 자산들이 수확이 됨에 따라서 저희가 거기에 따른 혜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다양한 이제 경제 구조에서 J-커브가 많이 언급이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마무리 말씀으로 이 슬라이드를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2020년 같은 경우는 생산성 붐의 시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좋은 소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작업이라든지 아니면 일에 그런 리스케일링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지금 현재 대부분의 사람의 편익을 누릴 수 있는 경제법은 부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살펴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전체 파이가 커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더욱더 이 타격을 더 많이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혜택이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900년대와 달리 지난 10년, 20년간 저희가 목격해온 것은 아주 적은 사람들만이 편익을 누리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로 인해서 결국에는 부가 더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이라든지 아니면 법이라든지 제도들이 결국에는 그러한 불평등을 더 강화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살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컴퓨터 사이언스라든지 아니면 기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업들을 통해서 물론 여러 가지 이제 디지털 기술들이 계속해서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줘야 되는 그러한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미스매치를 저희가 해소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스킬
스킬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기관이 뒤쳐져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러한 일환에서 저희의 디지털 랩이 그런 부분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디지털 대전환을 보다 더 모두를 위한 번영을 위한 그러한 디지털 대전환으로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 토론 세션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네, 좋은 소식 그리고 나쁜 소식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좋은 소식이라는 것은 AI가 이제 일반적인 형태로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동화가 단기간에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나쁜 소식이라는 것은 디지털 기술이라는 것이 최근에 많이 등장을 했는데요. 이를 통해서 그리고 소득의 격차에 기여를 했다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로써 또 자연스럽게 세 번째 발표로 연결이 되는데요. 이 세 번째 발표는 바로 글로벌 디지털 디바이드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그 세 번째 연사를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니콜 터너 리 박사님이십니다. 거버넌스 연구에 박사 학위를 받으셨고, 그리고 또 지금 현재 브루킹스 연구소에 몸담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인터넷 거버넌스, 예를 들면 디지털의 미래나 또는 또 알고리즘 바이어 등등과 같은 이러한 기술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관련하여서 인권 분야에 대한 연구도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바로 발표를 시작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박사님 발표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시면 기쁘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저를 초대해 주신 주최 측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저는 보통은 AI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은 제가 디지털 격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사실 이번 팬데믹이 여러 가지 방면으로 우리 사회의 일상을 바꿔놓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상황을 보면 공공보건 분야가 위기에 당면해 있고요. 그리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죠. 자, 그리고 또 다들 알고 있는 주지의 사실은 이로 인해서 이런 공공보건 위기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부수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디지털화의 가속화인데요. 이로 인해서 공정한 결과도 있지만 또 불공정한 결과도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서 연사분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요. 기술의 미래, 특히나 또 AI의 미래라고 보았을 땐 굉장히 지금이야말로 유망한 시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기계학습 알고리즘과 같은 것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예를 들면 백신 개발을 가속화시킬 수도 있고 또 인간의 돌봄에 대해서도 더 많은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도 또 바로 이러한 비접촉, 비대면 산업 발전과 같은 이런 새로운 기회도 있다고 하셨지만은요. 하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았을 때,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인터넷에 대한 접근성이 없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많은 개도국에서는 5명 중 1명 이하만이 인터넷 접근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미국에서도 한 1,800만 명이 미국에서도 인터넷 초고속 접근이 없다라고 합니다. 보통은 농어촌 지역에 있긴 하지만은요. 그런데 또 대부분이 이 저소득층이죠. 그리고 대부분은 또 이 영어를 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고령층이다라고 합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보게 된다면 디지털 기술이 어떠한 혜택을 주는지 또 어떠한 부작용을 초래하는지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바로 이렇게 디지털 기술이 없다면,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또 우리가 어떠한 한계에 당면할지 또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사실 한 가지 제 광고를 좀 하자면은요. 내년에 이제 제 책이 출간이 될 텐데 이게 바로 디지털 격차에 대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또 팬데믹이 지속적으로 확산해 나아가는 것을 보면서 이제는 이 팬데믹 자체가 또 체계적인 이런 불평등을 더 악화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로 인해서 그 파급 효과까지도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한국에서도 젊은 층의 경우에는
원격 근로를 한다거나 또 재택근무를 할 수도 있고 또 예를 들면은 원격 수업이나 또는 이런 온라인 프로토콜을 통해서 수업이나 또는 강의를 할 수가 있지만 그런데 또 고령층은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80세 이상의 인구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Aging in Place라는 이 재택에서 계속 머물 수 있는 그러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 물론 이 디지털 기술이라는 것이 또 AI라는 것이 업계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겠지만은요. 자, 그런데 이 디지털 격차라는 것, 글로벌 차원에서의 디지털 격차라는 것은 결국은 또 사회적인 또 지역적인 고립의 원인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빈곤이 더 악화가 될 것이고 또 창업가 정신을 박탈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었던 다양한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요. 이제 제 버전의 테크 뉴딜을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브루킹 연구소에서 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초대를 받아서 굉장히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테크 뉴딜이라는 것은 한국판 뉴딜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인데요. 자, 그래서 우리는 기술을 활용을 하여서 이 경제적인 혜택을 누리고 또 동시에 안전성을 담보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 현재의 보건 위기에 당면하여서요. 자, 먼저 제가 경험하지 못했었던 한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바로 대공황 시대인데요. 이 대공황 시대 때를 한번 돌아본다면 그때는 또 혁신적인 경제 해법을 찾아내서 그래서 미국이 이러한 경제적인 문제에 대처를 하는 동시에 또 실직 근로자들이나 다른 취약계층들에게도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줘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보자면 바로 우리가 그러한 경제적인 현실로부터 그렇게 멀리 떨어지지 못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팬데믹 초반에도 4천만 명이 실업수당을 신청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10만 개의 자영업자들이 또 영업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한 동시에 또 새로운 디지털 경제에서 점차 더 확산이 되면서 또 많은 기업들이 점차 도태가 될 것입니다. 자, 물론 또 패널리스트께서 말씀해 주시겠죠. 이들이 대체가 될 것이다라는 건데요. 자, 그런데 이들이 어떠한 속도로 대체가 될 것인가, 이 속도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패널 토론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이 테크 뉴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새로운 테크 뉴딜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요소가 도합이 되는 겁니다. 일단 먼저 인프라가 물리적인 차원에서 갖춰져야 될 것이고요. 다시 말해서 이 인프라가 무엇이건 간에 이것이 뭐 광섬유이건 간에 5G이건 간에 무선이건 간에 어쨌든 이 인프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국에서 그리고 또 글로벌 차원에서 바로 이러한 디지털 기술에 대해서 물리적인 접근을 보장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사람들이 이러한 디지털 기회로부터 도태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또 앞서서 다른 동료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인프라라는 것은 단지 연결성에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 광섬유만 설치하면 된다는 것이 아니고요. 데이터 인프라도 필요한 것이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러한 인프라 두 가지를 다 구축을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의 디지털 접근성 그리고 또 우리의 디지털 미래를 결정지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바로 이러한 디지털 자산을 활용하게 됨으로써 또 이 코로나로부터 얼마나 빨리 극복할 수 있는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러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국가들에서요. 그래서 과거의 뉴딜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또 새로운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할 때는 또 동시에 사람들에게도 새로운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의 새로운 다리 또 새로운 도로를 건설할 수 있는 역할을 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향후에 코로나에서 극복을 하게 되면서 일자리도 증가를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앞으로는 점차 또 이 최저소득도 점차 증대를 시켜 나가긴 하겠지만은요. 자, 그런데 이제는 또 미래에는 뭐 AI나 또는 기계로 인해서 많은 일자리가 대체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과정에서 바로 이런 팬데믹의 이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데 이제 이러한 취약계층들이 이러한 피해에 대해서 완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앞으로의 미래를 내다볼 때 이러한 업계들이 지금 현재 논의하고 있는 AI 기반의 산업이 될 것인지 아니면 또 공급망을 바꾸고 또는 제조 방식 자체를 바꾸게 되는 그러한 산업이 될 것인지 간에 불문하고 이러한 산업의 발전 과정에 있어서 간접적인 혜택이 바로 또 우리 사회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동화 또는 AI를 거치면서 얻게 되는 그러한 혜택이 사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는데 지금 시점이 하나의 변곡점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인류 사상 최초로 한편으로는 굉장히 적극적인 기술의 생산과 또 융합의 길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기술이라는 것은 또 생산과 소비의 방법이었었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는 이러한 기술을 좀 더 형평성 있고 또 포용성 있는 방향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인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냥 단지 인지 기능이나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만 기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경제 회복 자체, 경제 회복의 본질에 대해서 돌아보면서 기술의 활용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저희 연구소가 워싱턴에 있는데요. 다음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바로 이번 경제의 본질적인 위기 그리고 또 보건 문제 등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근본적으로 검토를 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결국 이러한 모든 요소들을 서로 간에 연결을 하여서 그래서 이번 팬데믹으로 인해서 보다 두드러진 불평등이나 격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명하고 그래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었던 그러한 방식으로 새로운 경제적인 기회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패널 토론을 통해서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 왜냐하면 디지털 격차라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 특히나 11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에 정말 우리가 연결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었고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 각국에서도 디지털 사막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기술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 우리의 일상에 계속 연결이 되기 위해서 기술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 오히려 이런 기술을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었다는 것이죠.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특히나 또 디지털 격차에 대한 아주 심도 있는 고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사실 디지털 격차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오랫동안 이야기가 되었었던 것이죠. 디지털화가 급속하게 진행이 되면서 하나의 부작용이다라고만 간주가 되었었는데 이제는 이것 자체가 또 하나의 불평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자원이나 또는 스킬의 격차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인식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희 약간 좀 예정보다 시간이 늦어지고 있는데요. 다음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블루닷의 캄란 칸 대표님을 모시고 발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스타트업이 아닐까 합니다. 왜냐하면은 아시겠지만 코로나19의 확산을 처음으로 예측했기 때문입니다. 2019년 말에 이미 예측을 하셨죠. 그리고 이 가장 최초로 저널에 또 논문을 게재하기도 했습니다. 토론토 대학에서 강의를 하시고 그리고 또 의사이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감염병을 최전선에서 보시는 분인데요. 오늘 이렇게 뵙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그러면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따뜻한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를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미 좀 예정보다 저희가 뒤쳐져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화면이 보이실 것 같은데요. 한 10분 정도의 시간 동안 저희가 전 세계적으로 어떠한 임무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전염병 위협에 대한 회복 탄력성을 구축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가 알게 된 것은 전염병은 저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리고 아주 빠르게 확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전 세계가
이 바이러스의 타격을 받았는지 생각을 해보시면은 아마 제가 어떤 얘기를 하고자 하는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의 상황을 보면은 6번의 이 공공보건 위기 사태가 있었습니다. 코로나19도 있었고요. 그 전에는 지카 바이러스가 있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 그리고 기타 전 세계적으로 그러한 문제들이 있었고요. 에볼라라든지 이게 서아프리카에서 발발이 됐었죠. 그리고 10년 전에는 H1N1 인플루엔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WHO에서 여러 차례 지난 10년 동안 이런 공중보건 위기 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규모라든지 아니면은 그 심각성을 놓고 봤을 때 계속해서 더 심각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위협에 한 발자국 앞서서 미리 예측을 하고 또 스마트해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더 빨리 개입을 할수록 궤도를 더 빨리 수정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블루닷에서 지금까지 해온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블루닷 그 전에도 18년 정도라는 기간 동안 조금 전에 김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감염병 이제 또 의사이기도 하고 또 토론토에서 지금 현재 2003년에 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003년에 최초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병했습니다. 사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었고요. 그리고 토론토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제 동료들도 감염이 되었고 그리고 저희 4개월 동안이나 완전히 지역사회가 마비가 되었던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저희가 코비드2라고 부르는 코로나19를 경험을 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위협에 미리 대응을 하고자 제가 블루닷을 또 창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2003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013년에 블루닷이 창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저희가 하고 있는 이제 업무 3가지 주력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지, 평가, 그리고 권한 부여인데요. 만약에 이런 위협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은 미리 대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감지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과연 지금 이게 어떠한 시사점이 있는지, 얼마만큼이나 확산이 될 것인지, 경로는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타격을 미칠 것인지, 그 범위는 어느 정도가 될 것인지, 그리고 이제 뭐 여행객들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영향이 있을 건지를 다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 질병보다도 이 팬데믹보다도 더 빨리 저희가 지식을 전파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저희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더 많은 사람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3가지 주력 부문 축에 대해서 아주 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감시 그리고 감지에 대한 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있고 그리고 데이터 엔지니어들도 함께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notifiable disease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뭐 홍역이라든지 기타 다른 이제 여러 가지 전 세계적인 그런 감염병에 대해서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뿐만 아니라 많은 경우에 공식적으로 보고되지 않은, 그러니까 이런 공식적인 이런 기관들에서 보고를 하고 있지 않은 그러한 전염병도 있다라는 것을, 감염병도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저희는 다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공식 그리고 공식 보고서를 다 저희가 교차 검증을 해서 추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수의사들 그리고 의사들 그리고 기타 다른 의료보건 전문가들과 함께 협업을 해서 알고리즘을 구축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따라서 조기 발견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저희 코로나19와 마찬가지로 뭔가 호흡기 관련해서 전에 못 봤던 질환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확인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65개의 언어로 저희가 다양한 그런 정보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 150개국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 언어를 처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타 이제 뭐
여러 가지 저희가 잘 알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까지도 저희가 보고서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뭐 탄저병이라든지 기타 다른 사람들이 쉽게 알기 힘든 그러한 감염병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정형 텍스트와 정형 텍스트 둘 다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데이터를 들여다봐야지만 이 업무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떠한 감염병의 그런 현황이 나타나고 있는지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많은 인풋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번 사태를 통해서도 확인을 했듯이 정말 불과 수시간 만에 이 여러 가지 대륙으로 이 전염병이 확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이 파란색 핀이 있는데요. 우한입니다. 이게 최초 발병이 있었던 곳이죠. 코로나19가 최초 보고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억 개의 저희 모바일 데이터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익명 데이터입니다. 아니면은 도로 네트워크라든지 아니면은 물리적인 경계라든지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들을 통해서 여기서 이제 공항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아니면은 다른 쪽으로 이동을 한다라고 했을 때 여행객들이 저희가 그런 동선들을 보면서 과연 어느 정도나 위험도가 있는지를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2019년 12월 31일에 중국 우한을 출국한 승객이라든지 항공편의 최적 목적지를 다 확인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 2019년에 원인 불명 폐렴이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를 기점으로 저희가 트래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승객들이 어디를 향해서 지금 이동을 하고 있는지 이건 다 익명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가령 북미를 예를 든다면 샌프란시스코라든지 샌프란시스코 산타클라라 카운티에서 처음 이제 보고가 되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뉴욕시로 이동을 하는 그러한 경로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아시아에서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동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컸습니다. 12월 달 얘기고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이 중국에서 우한에서 발병했다라는 그러한 얘기를 저희가 들었었고요. 그리고 원인 불명 폐렴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우려가 많았기 때문에 이게 어쩌면은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겠다. 실제로 이 공식적으로 집계되고 있는 그러한 케이스보다 훨씬 더 많은 케이스들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반에 이러한 내용들을 다 취합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중국의 본토에서 이제 케이스가 발발했고요. 그 다음에 3일 후에 도쿄에서도 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쭉 보시는 것처럼 리스트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1월 8일에 저희가 이 리스트를 제공을 하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데이터를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접근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전 세계적으로 이제 항공편이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지카 바이러스 당시를 보면은 코로나와는 달랐습니다. 홍역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발병, 열의 발병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증상이 달랐는데요. 저희가 이제 인구 통계학적 그런 부분들도 살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가령 동물이 숙주였다라고 하면은 가축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을 봐야 됩니다. 아니면은 만약에 모기와 같이 이러한 전염병을 매개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동물들도 저희가 봐야 되고요. 기후 변화가 원인은 아닌지 이런 측면들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측면들을 통해서 어떠한 영향이 있을 수 있는지를 저희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코로나19가 발발하기 훨씬 전입니다. 저희가 렌스
란셋 저널에 2016년 초반에 게재를 했던 저널인데요. 페이퍼인데요. 지카 바이러스에 대한 것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기후 측면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모기들의 양상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확산 양상, 이동 양상, 경로 이런 부분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들이 매개체가 되어서 이 지카 바이러스를 이동시킬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발표를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재순환을 하고 있고 그리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확산이 되고 있고 여기 이제 원으로 표시가 되고 있는데 어느 지역으로 갔는지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 후에는 플로리다에서 발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이제 데이터를 통해서 어떻게 바이러스가 확산이 될 것인지를 저희가 미리 파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물론 여러 가지 도전 과제가 있지만 그중 하나는 지식을 최대한 빨리 전파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경로들을 활용을 하고 있지만 특히 이제 위기 상황에서는 항상 저희가 원하는 만큼 빨리 이러한 지식들이 정보들이 확산이 되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공공보건 당국에 전달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의료 서비스 당국에 전달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환자들이 응급실을 가지 공공보건시설에 가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병을 우리가 만약에 이게 처음 보는 질병이다. 우리가 보지 못했던 그러한 지금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게 최대한 빨리 정보가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궁극적으로는 민간이라든지 아니면 시민에까지 전달이 됩니다. 그런데 물론 이상적으로는 더 빨리 전파가 됐으면 좋겠지만 궁극적으로 가장 필요한 것은 저희가 시스템을 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라든지 정부 부처라든지 민간 부분을 활용을 해서 가령 뭐 공공당국이라든지 보건당국 아니면은 뭐 농무부라든지 아니면은 기타 다른 여러 가지 가축당국 이런 여러 가지 당국들이 계속해서 이제 정보의 연속성을 보장함으로써 직원들을 보호를 하고 또 우리 시민들을 보호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사람들의 환자를 그 중증도에 따라서 분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환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러한 체계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추적 경로에 있어서 먼저 이러한 사이클을 중단을 시킬 수 있는 여지는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는 환자의 수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바이러스가 확산이 되면은 전 도시가 다 마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최대한 빨리 확산을 할 수 있는 조기 경보 시스템이 마련이 돼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프랭크 자파의 제가 인용문을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결국에는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 인사이트가 있다라고 하면 그거를 행동으로 빨리 도출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기관이라든지 민관 그리고 공공보건 부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관들이 같이 합쳐서 위기가 닥쳤을 때 최대한 빨리 대응을 해서 액션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회복 탄력성을 구축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저희가 더 빨리 극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코로나19 사태도 언젠가는 종식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 또 어떤 전염병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식으로 감염병을 감지를 하는지 블루닷의 입장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블루닷이 실제로 이런 감염병이 확산되기 전에 미리 항상 감지를 할 수 있다는 점은 굉장히 놀라운 것 같습니다. 저희 10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토론 세션이요. 그래서 저희 이제 토론을 하는 대신에 그냥 아주 구체적인 질문 몇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이번 토론을 바로 시작하기에 앞서서요. 저희의 이 패널리스트를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최고의 모빌리티 회사인 카카오 모빌리티
장성욱 상무님이십니다. 자, 물론 또 이 소개드릴 이력이 굉장히 긴데요. 웹사이트에서 한번 참고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전에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퀄컴 등등과 같은 회사에서 굉장히 다양한 이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상무님께 순서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스트라이어 님께 먼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통찰력 있는 발표 감사드리고요. 다들 알다시피 엔비디아는 특히나 또 컴퓨팅 분야에서는 지속적으로 또 새로운 예를 들면 이 지포스 G62 이게 바로 1999년이죠. 그때의 이 지포스 개발 이후로 또 지속적으로 또 새로운 혁신을 이끌어냈습니다. 그 이후로 예를 들면 뭐 소프트웨어나 또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이러한 이 소프트웨어를 구동시키는 실리콘 칩이 2년마다 성능이 2배 이상 증가를 해왔는데요. 자, 그렇다면 앞으로의 미래를 어떻게 내다보시는지, AI가 이끄는 혁신을 어떻게 내다보시는지, 그리고 또 이러한 잠재력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장애물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Can you hear me? 예, 들리십니까? 예. 잘 들렸는데요. 그런데 누군가 저를 음속을 해놓아서 이제 음속으로 해지해 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물론 이러한 혁신의 속도는 굉장히 빠를 것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기술이 앞으로 어떻게 활용이 되고 또 업계가 어떠한 역할을 할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낙관하고 있는데요. 물론 앞서서 발표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특히나 또 지금 현재 디지털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평등과 관련하여서요. 특히나 또 컴퓨터 분야에서도 컴퓨트 디바이드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 세계에서 예를 들면은 가장 뭐 유수의 대학들에서는 슈퍼컴퓨터가 집중이 되고 있는 그러한 격차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사실 이것은 이 전체 사회가 함께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사회의 한 층에서만 뿐만이 아니고요. 그리고 또 모든 국가들이 다 함께 논의를 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은 뭐 남아프리카나 또는 뭐 라틴 아메리카나 이런 지역에서의 국가들에게만 국한되는 문제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가 함께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만큼 우리가 또 AI에 접근할 수 있는 인프라의 민주화를 하는 데서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비용이나 원가를 낮춰 나가야 될 것이고요. 예를 들면은 과거에는 뭐 $10,000 그러다가 $10,000 이제는 언젠가는 뭐 $10,000로 내려가게 되겠죠. 그렇게 이렇게 점차 원가를 낮추게 된다면 그러면 업계가 이러한 방향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 박사님의 발표와도 어느 정도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바로 이러한 포용성 그리고 또 이 동등한 기회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박사님께 한번 또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리 박사님이 보시기에는 코로나가 이 글로벌 디지털 격차에 대해서 특별한 영향을 미친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규모 때문인가요? 아니면 어떤 이 정성적으로 좀 다른 영향이라고 보시는지요? 예,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디지털 격차라는 것은 과거부터 존재해왔죠. 그런데 보통은 이것이 어떻게 보자면 좀 이원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에 있느냐 없느냐 디바이스가 있느냐 없느냐 정도의 차이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코로나로 인해서 또 새로운 경제적인 피해를 야기를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런데 또 이러한 과정에서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느냐 여부가 많은 업계들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갈림길이 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결국은 누가 온라인으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이 차이가 굉장히 큰 차이가 되었다는 것이죠. 과거에 비해서요. 자, 그래서 물론 글로벌 차원에서 우리가 또 물리적인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해야만 했었었는데 자, 그렇다면은 또 이로 인해서 누가 생존할 것인지 이 생존 가능성 여부 자체를 바꿔놓았다는 것입니다. 자, 물론 또 이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도 뭐 인구에서도 특정 계층, 예를 들면 연령이라거나 또는 지역별 또는 언어로 인해서 이러한 격차를 만들어내게 되었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이러한 디지털 격차가 더 극대화되었다는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자면 이것은 이 교육에서의 양극화를 좀 더 두드러지게 보였다는 것이죠. 미국의 경우에는
올해 초에 휴교를 하게 되었었는데요. 그런데 한 5천만 정도가 이 디지털 디바이스가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지금 현재 많은 학생들이 예를 들면 교장이나 또는 학교의 담당자들이 이 컴퓨터에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로그인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디지털 디바이드가 더 두드러지게 보여지고 있지만요. 그것도 하나이고, 하지만 이 디지털 상황에서 단절된 그 결과를 더 증폭시킨다라는 것이 바로 코로나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이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글로벌하게 이에 대해서 새로운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바로 이러한 이 광대역, 이 초고속을 전 세계적으로 접근성을 제공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더 악화되었다고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다음으로는 브리놀프슨 교수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파블로 피카소의 이 인용문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컴퓨터는 쓸모없다. 답만 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바 있죠. 하지만 최근에는 저희 알파고의 바둑 게임의 사례가 있었고요. 사실은 AI가 답을 주는 것 그 이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기계와 경쟁을 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는 아주 중요하다라고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AI가 인간을 이기지 않을까 두려워합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우리가 기계와의 경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함께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도 일맥상통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보고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원격 근무를 많이 하고 있고요. 미국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를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격차들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 머신러닝 이전에도 계속해서 디지털 격차는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제 관리직이라든지 아니면 전문직이라든지 지금 저희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원격 근무가 괜찮습니다. 하지만 서비스직이라든지 아니면 실제로 그 현장에 가서 근로를 해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원격 근무가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이제 평균적으로 저임금 노동자들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이러한 분열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거랑 일맥상통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이제 기술을 사용을 하는 것인지, 이게 결국에는 격차를 확대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어떻게 함께 일할 수 있는지 그 역량을 개선하는 데 쓰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파고가 있었는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알파폴드도 있었습니다. 이게 딥마인드에서 개발을 한 것이죠.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프로틴 폴딩의 사례였는데요. 여기서 계속해서 인간의 그러한 지능들이 점점 더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물학자들이 새로운 백신이라든지 아니면 단백질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파폴드는 아주 좋은 그런 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연구를 함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기여가 될 수 있죠. 하지만 사람들이 하는 일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제 피카소의 인용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물론 이제 제가 살았던 인생에 비춰서는 그렇겠습니다. 물론 이제 기술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뭘 해야 되냐, 올바른 질문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기술을 잘 활용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튜링 테스트를 저희가 진행을 했을 때 결과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인간과 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알파폴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이제 툴을 만들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을 증폭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새로운 경로를 설정을 할 수 있다면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과학 기술적으로 많은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머신이 우리랑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셨던 부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는 칸 박사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루닷의 코로나19 탐지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또 잘 알려져 있고 저도 굉장히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이전에도 다른 감염병의 발생을 식별하고 또 추적을 해왔습니다. 지카라든지 아니면 사스 등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
코로나19의 감염성을 감안을 했을 때 어떻게 지금까지 해오셨던 그런 일을 그 기존의 다른 감염병과 코로나19를 비교했을 때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뭐 기술이 됐건 아니면 기법이 됐건 아니면은 어떠한 인사이트가 됐건 아니면 애널리틱스 설계가 됐건 차별점이 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네, 지금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감염병이라든지 팬데믹을 놓고 봤을 때 그 공통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사실은 공통점보다는 차이점이 많습니다. 코로나19, 지카 바이러스, 사스 등등이 다 다릅니다. 물론 그렇기는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저희가 시간이 지나고 플랫폼을 만들어서 보니까 공통점이 있죠. 이제 이런 병원체의 감지입니다. 그리고 최대한 빨리 이러한 조기 그러한 징후들을 저희가 캐치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더 빨리 확산이 되기 전에 저희가 조기에 탐지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령 이런 이제 미생물들을 여기저기 이동을 시킨다, 매개를 한다라고 했을 때 저희가 얼마나 이제 전 세계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빨리 확산될 수 있는지는 상상을 할 수가 있겠죠. 제가 발표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코로나19가 이제 인간 간에 감염이 됩니다. 이게 호흡기를 통해서 그렇고요. 지카 같은 경우는 사람이 이제 모기에 감염을 시키면은 모기가 다시 또 이제 또 다른 사람에게 전염을 시키고 이러한 경로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살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에는 물론 굉장히 이질적이기도 하지만 또 동질적인 그런 측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저희가 지금 현재 양상을 보면서 사람들의 인간의 지능의 중요성을 더 잘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이러한 미생물을 놓고 봤을 때 많은 데이터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생물이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이런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미생물이 가지고 있는 뭐 여러 가지 특성들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저희 조직이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수의사들이 의사들 그리고 또 다른 보건 당국의 관계자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같이 만나서 서로 상호 보완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신종 바이러스라든지 전염병에 맞서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협력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이 팬데믹을 가까운 미래에 우리가 극복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또 여러분의 가까운 미래의 성공적인 스토리 다시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장 박사님. 오늘 이렇게 또 토론을 이끌어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저희 연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여러분의 훌륭한 통찰력을 공유해 주신 점 감사 말씀 드리고요. 자, 저희가 이번 세션의 거의 막바지인데요. 아시겠지만 팬데믹 시기에 디지털 혁신이야말로 또 우리의 일상을 유지를 해주고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고 또 신약 개발을 가속화하고 백신 개발이나 치료제 개발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사실 이와 관련하여서 우리가 논의할 수 있는 특히나 또 디지털 기술의 잠재력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할 수 있는 것은 정말 굉장히 거의 무한대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저희 세션을 마무리해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주신 여러분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봐주신 여러분 모두에게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다들 또 여러분 스스로 또 주위 분들 함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